엄마, 이제 요양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3주 전, 내 자식들은 치매 걸린 나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천덕꾸러기 취급하며 짐이라고 했죠. 그런데 엄마, 이 통장 잔고가 380억이에요. 내가 23년 전 숨겨둔 비밀번호를 기억해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은 효자, 효녀가 됐고 최고급 옷을 사다 바치고 한우를 구워주며 환하게 웃었죠. 하지만 나는 차갑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전 재산 1200억을 앞에 두고 내가 내린 결정은 이 돈은 너희가 아니라 나처럼 버려질 뻔한 아이들을 위해 쓸 거야. 엄마, 미쳤어요? 내가 치매라더니 내가 제일 정신 차린 거였어. 치매 할머니가 20년 전 숨겨둔 통장 비밀번호를 기억해낸 그날부터 시작된 눈물과 사이다의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또 잊어버렸습니다. 부엌에 서서 냄비를 바라보고 있는데 뭘 하려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나더군요. 밥을 하려고 왔나? 물을 끓이려고 왔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손은 자꾸 떨리고 가슴은 답답하고 이게 치매라는 병이 주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큰딸 정희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내가 켜놓은 줄도 몰랐던 가스불을 확 꺼버리더군요. 파란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대요. 나는 그것조차 기억이 안 났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집 태울 뻔했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하냐고. 나는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평생 살림을 도맡아 하던 이 손으로 이제는 부엌에 서 있는 것조차 위험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정희가 거실로 나가서 큰아들 민수한테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나는 부엌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었겠지만 다 들렸습니다. 엄마가 또 까먹었다고, 이러다 큰일 난다고, 어제는 약을 2번 먹었고, 그제는 현관문을 열어놓고 나갔다고. 정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며느리 수진이까지 가세했습니다. 시어머니 치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친구들한테 푸념만 한다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벽을 짚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식구들이 내가 오는 걸 보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미안해서, 내가 다 미안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낳아 기른 자식들한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평생 이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버려질 처지가 되다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싶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 좋다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치료. 치매는 못 고치는 병이라면서 나를 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다들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내가 짐이 된 거. 자꾸 까먹고 자꾸 실수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자꾸 하얘져요. 어제 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상하게 50년 전, 60년 전 일들은 가끔 번쩍번쩍 떠오릅니다.
내가 미안해서, 내가 다 미안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는 젊었을 때가 보였습니다. 내가 날렵하게 움직이던 그 시절.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약 먹는 걸 또 까먹었습니다. 수진이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약을 챙겨주더군요. 매일매일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지친다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약을 삼키면서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손주 녀석들도 나를 피했어요. 학교 다녀온 현우가 거실을 지나가다가 내가 있는 걸 보고는 슬쩍 방으로 피해버렸습니다. 할머니한테 오라고 불렀더니 숙제해야 된다며 방문을 똑 닫아버렸어요. 아, 손주한테도 이제 천덕꾸러기가 됐구나. 저녁 무렵에는 식구들이 모여서 또 회의를 했습니다. 나는 방에 있었지만 다 들렸어요. 내일 요양원 3곳 상담 예약했다고, 비용은 어떻게 하냐고, 기초연금이랑 조금씩 보태면 된다고, 민수는 돈이 없다고,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어요. 조용히 아무도 못 듣게. 내가 이렇게 초라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어요.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애들 셋 키우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일하고 밤늦게까지 바느질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애들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제 늙어서 치매 걸렸다고 짐이 됐다고 버려지는 거예요. 요양원으로 보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서, 정말 미안해서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이렇게 서러운 밤이 또 있을까요? 며칠 뒤 정희가 요양원 팜플렛을 들고 왔습니다. 화려한 사진들이 인쇄된 종이였어요. 깨끗한 방, 웃고 있는 노인들, 친절해 보이는 요양보호사들.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저건 다 꾸며낸 모습이라는 걸. 엄마, 여기 시설 정말 좋대요. 다음 주에 한번 가보실래요? 정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반대할 힘도 없었어요. 밤마다 나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70이 넘도록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자식들한테 버림받는구나. 내가 미안해서, 내가 다 미안해서.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설치다가 새벽 3시쯤 깼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뭔가가 떠올랐어요. 1208. 숫자였습니다. 어디선가 본 숫자. 아니, 내가 정한 숫자.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였지? 왜 이 숫자가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지?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지만 그 숫자만큼은 또렷했어요. 1208, 1208. 중얼거리다가 또 다른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행, 통장, 내가 은행에 간 장면. 하지만 금방 또 흐릿해졌어요.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뭔가 중요한 건데, 뭔가 엄청 중요한 건데, 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침이 되고 나는 식탁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희가 아침밥을 차려주면서 물었어요. 잠은 잘 잤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숫자뿐이었어요. 1208. 무심코 중얼거렸더니 수진이가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 아무것도. 나는 입을 다물었어요. 말해봤자 또 헛소리 한다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낮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또 기억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20년 전, 아니, 정확히는 2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1년쯤 지났을 때 나는 은행에 갔었어요. 작은 지점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만들었어요. 특별한 통장, 아무도 모르는 통장, 비밀번호를 정할 때 나는 12월 8일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날. 맞아. 그날이었어.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그 통장에 뭘 넣었더라. 뭘 넣었지.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물었어요. 오늘 상태가 어떠냐고. 나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기억났어. 은행에 통장이 있어. 내가 만든 통장. 민수와 정희가 서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 나는 알았습니다. 또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거. 정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통장은 제가 다 관리하잖아요. 기초연금 나오는 통장 하나뿐이에요. 아니야, 다른 통장이야. 내가 따로 만든. 엄마, 그런 통장 없어요. 엄마 치매 진단 받으실 때 은행 기록 다 확인했어요. 나는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만들었는데, 하지만 어느 은행이었는지, 어디에 숨겨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정말이야. 정말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내 어깨를 토닥였어요. 엄마, 괜찮아요. 푹 쉬세요. 나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하지만 나는 알아요. 분명히 그 통장이 있다는 걸. 그날 밤부터 기억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설거지를 하다가 또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친척들이 다 떠나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내 손에 쥐어진 게 있었어요. 두둑한 봉투, 남편이 평생 모아둔 퇴직금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나눠주려다가 나는 멈췄어요. 애들이 다 쓸 게 뻔했거든요. 민수는 사업한다고, 정희는 집 장만한다고, 막내는 유학 간다고, 순식간에 없어질 돈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만큼은 나중을 위해 꼭꼭 숨겨두자고, 언젠가 정말 필요할 때를 위해. 맞아. 그래서 통장을 만들었어. 나는 싱크대를 붙잡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이 얼마였더라.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었던 건 확실해요. 수진이가 지나가다가 내가 혼잣말하는 걸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헛소리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옛날 사진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 사진, 젊었을 때, 내 사진, 애들 어렸을 때 사진. 그러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23년 전 겨울에 찍은 사진. 배경에 은행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거야. 이 은행이야. 하지만 간판 글씨가 흐릿했어요. 무슨 은행인지 정확히 안 보였습니다. 나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구들이 또 요양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상담 가기로 했다고.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정이야. 나 진짜 기억나는 게 있어. 은행 통장. 정이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 얘기 그만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계속 같은 말씀만. 아니야, 진짜야. 23년 전에. 엄마, 요즘 어제 일도 기억 못 하시면서 23년 전 일은 무슨.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208. 비밀번호. 통장. 은행.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억은 조각조각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어떤 날은 선명하게, 어떤 날은 전혀. 치매라는 병이 내 기억을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해도, 어제 일은 까먹어도 가슴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장이 있다는 걸, 내가 뭔가를 숨겨뒀다는 걸. 어느 날 아침 거실 서랍을 뒤지다가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20년도 더 된 것 같은 낡은 수첩.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첫 장에 내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1208- 잊지 말 것.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거였어. 내가 미래의 나한테 남긴 메시지였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지점명, 주소, 있어. 다 있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는 그 수첩을 꼭 쥐었어요. 20년 전에 내가 오늘의 나를 위해 남겨둔 거였습니다. 치매 걸릴 거 알고, 까먹을 거 알고, 정희가 출근하기 전에 거실을 지나가다가 물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나는 얼른 수첩을 품에 감췄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또 혼잣말 하시네. 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정희가 한숨 쉬며 나갔어요. 나는 방으로 돌아가서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적힌 글씨들을 따라갔어요. 은행 이름, 지점 주소, 계좌번호 일부, 그리고 비밀번호 힌트. 12월 8일. 그 사람이 떠난 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남편,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나는 20년 넘게 잊고 살았구나. 하지만 이제 기억났어요. 조금씩, 천천히. 머리가 하얘도 가슴은 그날을 기억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수첩을 품에 감추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어요. 수진이는 빨래를 널고 있었고, 민수는 출근했고, 정희는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70이 넘은 몸에 치매까지 있으니 길을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수첩에 적힌 주소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믿고 가야 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40분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낯설었어요. 23년이 지나니 모든 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길만큼은 기억이 났어요. 저 모퉁이를 돌면, 저 건물을 지나면, 버스에서 내려서 10분쯤 걸었을까요? 오래된 상가 건물 1층에
은행 지점이 보였습니다. 간판은 새 것으로 바뀌었지만 위치는 그대로였어요. 맞아. 여기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냐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통장을 찾으러 왔다고. 23년 전에 만든 통장이라고. 직원은 의아한 얼굴로 신분증을 달라고 했습니다. 컴퓨터를 한참 두드리더니 직원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란 듯, 당황한 듯. 그러더니 잠시만 기다리라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나이 지긋한 사람과 함께 나왔어요. 지점장이라고 했습니다.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본인이 맞느냐고, 비밀번호를 기억하느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208, 12월 8일이에요. 지점장이 직접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더니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나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객님, 이 계좌, 정말 고객님 거 맞으십니까? 네. 23년 전에 제가 만든 거예요. 지점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 잔고가 지금 현재 그가 모니터를 돌려서 내게 보여줬어요. 거기 찍힌 숫자를 나는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0, 1, 10, 100, 1000만. 10억? 이게 뭐예요? 고객님께서 23년 전에 예치하신 금액이 복리 이자로 계속 불어났습니다. 당시 특별 정기예금 상품이셨고 한 번도 해지나 인출을 안 하셔서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재 잔고가 380억 원입니다. 나는 의자를 붙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80억? 내가 맡긴 돈이 380억이 됐다고? 그게 무슨... 처음에 제가 넣은 돈은 장부를 보니 초기 예치금이 2억 8천만 원이셨습니다. 23년 전 당시 저희 은행 특별 우대 금리 상품이 연 12%였고 그게 복리로 계속.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2억 8천. 맞아요. 남편 퇴직금이랑 내가 평생 모아둔 돈이랑 남편 보험금까지 합쳐서 그 정도였어요. 그걸 다 넣었던 거. 지점장이 황급히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나는 벌컥벌컥 마셨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객님, 본점에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지점장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통화하더니 30분 안에 본점 팀장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380억? 380억? 숫자가 실감이 안 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 3명 들어왔어요. 본점 임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더니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고객님, 오랜만입니다. 23년 만에 뵙네요. 네, 고객님께서 이 계좌를 개설하실 때 제가 당시 이 지점 대리였습니다. 지금은 본점 부지점장으로 있습니다. 나이 지긋한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났지만 그는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고객님께서 전 재산을 맡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혹시 치매 걸리거나 정신 못 차리면 이 통장 절대 건드리지 마라.
내가 직접 찾으러 올 때까지 보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23년 전에 나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언젠가 치매에 걸릴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둔 거였어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신 게 있었습니다. 이 돈은 절대 중도 해지하지 말고 최대한 이자를 불려달라고. 제가 그랬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최고 금리 상품으로 자동 갱신해드렸습니다. 23년 동안 한 푼도 인출 없이 순수하게 복리로만. 부지점장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정확한 금액은 현재 기준 382억 7,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객님께서 당시 함께 맡기신 내역금고가 있습니다. 대여금고요? 네. 23년간 한 번도 열지 않으셨습니다. 직원들이 나를 금고실로 안내했어요. 두꺼운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금고들이 벽에 빼곡히 박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열쇠 2개를 꺼냈어요. 하나는 은행 것, 하나는 내가 가지고 온 것. 수첩에 붙어 있던 작은 열쇠였습니다. 두 열쇠를 함께 돌리니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나왔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꺼내서 상담실로 가져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문서 뭉치들이 있었어요. 땅 문서, 여러 장, 서울, 경기도, 지방, 곳곳의 땅 문서들. 부지점장이 문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고객님, 이건 뭐예요? 이 땅들이 현재 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입니다. 이 서울 강남 쪽 땅은 지금 시세가 그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한참을 계산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소 500억, 아니 시세대로 하면 700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어요. 통장에 380억, 땅이 700억. 그럼 1000억이 넘는 거. 가방 안에는 더 있었습니다. 오래된 주식 증서들. 23년 전 대기업 주식들을 소액으로 사놨던 거예요. 지금은 그 회사들이 몇십 배로 성장했습니다. 이 주식들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150억입니다. 부지점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리고 가방 맨 밑바닥에서 작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반지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23년 전 내 글씨였어요. 미래의 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걱정대로 치매가 온 거겠지. 괜찮아. 다 준비해뒀어. 이 돈은 당신이, 아니, 내가 40년간 악착같이 모은 거야. 남편이 돌아가고, 나 혼자 애들 키우면서 새벽 시장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 사고. 아무도 몰랐어. 자식들도 친척들도. 다들 나를 가난한 과부로만 알았지. 하지만 나는 알았어. 언젠가 늙으면 자식들한테 짐이 될 거라는 걸. 그래서 준비한 거야. 잊지 마. 이 돈은 내 거야. 당당하게 찾아. 그리고 넌 결정할 수 있어. 어떻게 쓸지. 50살에 나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3년 전에 내가 73살의 나를 위해 남긴 메시지. 부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모르실 수도 있지만 고객님은 50년 전 이 지역에서 유명하셨습니다. 네, 1970년대 초 이 동네에서 작은 식당으로 시작하셔서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버신 그 할머니가 바로 50년 전 그 전설의 여사업 가셨습니다. 나는 기억이 가물가물 떠올랐어요.
맞아. 젊었을 때 나는 장사를 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서 번 돈으로 땅을 샀고 그 땅을 팔아서 또 다른 땅을 사고 그렇게 키웠어요. 당시 여자가 사업한다고 다들 무시했지만 고객님은 혼자 힘으로 모두 이뤄내셨습니다. 하지만 남편분 돌아가시고 나서는 조용히 사셨죠. 부지점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23년 전에 미래를 준비하시고 치매까지 예상하셔서 이렇게 완벽하게. 나는 반지를 꺼내봤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결혼 30주년 기념 반지였습니다. 이것까지 함께 넣어뒀던 거. 은행에서 나올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통장과 문서들을 가방에 넣어 품에 안았어요. 부지점장이 차로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방을 꼭 안고 23년 만에 되찾은 내 인생을.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쯤 됐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난리가 났더군요. 엄마, 어디 가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없고. 정희가 울먹이며 달려왔어요. 민수도 퇴근하고 와 있었고 수진이는 경찰에 전화하려던 참이었대요. 미안해. 나 은행 다녀왔어. 은행요? 무슨 은행을? 엄마 혼자 어떻게? 나는 가방을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어요. 통장이 나왔습니다. 땅 문서 뭉치가 나왔어요. 주식 증서들이 나왔습니다. 식구들이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23년 전에 숨겨둔 거야. 너희들 몰래. 민수가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게 정희가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두 사람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잔고가 380억? 수진이도 달려와서 봤습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세상에.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땅 문서들을 펼쳤습니다. 하나, 둘, 셋. 10장이 넘었어요. 엄마, 이 땅들이 다 내 거야. 내가 젊었을 때 하나씩 산 거. 정희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1000억을 숨겨놓고. 민수가 나를 빤히 쳐다봤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설마 치매 연기하신 거예요? 우리 시험하신 거예요? 아니야. 나 정말 치매야. 그럼 이걸 어떻게 기억하신 거예요? 나는 편지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23년 전 내가 쓴 편지. 민수가 편지를 읽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정희도 울었습니다. 수진이도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그날 밤 우리 집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희가 새벽같이 와서 내 방문을 노크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문도 안 두드리고 들어와서 약이나 챙겨주고 갔을 텐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제가 아침 특별히 준비했어요. 방문을 여니 정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 몇 년 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치매 진단받기 전 이후로는 처음 보는 웃음일지도 몰라요. 식탁에 가보니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갈치조림, 나물 반찬들. 며칠 전만 해도 간단히 죽이나
국 한 그릇 달랑 차려줬던 식탁이 이렇게 풍성해진 거예요. 엄마, 여기 앉으세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정희가 내 팔을 잡고 의자까지 안내했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 모시듯 나는 그 손길이 낯설었어요. 어색했어요. 민수도 출근 시간을 늦춰서 집에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침도 안 먹고 나갔을 텐데 이날은 내 옆에 앉아서 이것저것 챙겨줬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수진이는 아예 회사에 반차를 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모셔야 한다고. 며칠 전만 해도 시어머니 치매 때문에 못 살겠다던 그 며느리가 말이에요. 나는 밥을 먹으면서 가만히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하나하나 다 변했어요. 표정이, 말투가, 행동이. 아침을 먹고 나니 정희가 물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지 않겠냐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며칠 전만 해도 요양원 상담 가자던 그 입으로 말이에요. 괜찮아. 나는 안 돼요, 엄마. 이제부터 건강 철저하게 관리하셔야죠. VIP 검진 센터 예약할게요. VIP 검진. 그런 거 평생 가본 적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그런 데 가라고 한 적 없었고요. 오후가 되니 민수가 백화점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왔어요. 고급 브랜드 옷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옷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비싸 보이는 옷들. 엄마, 이거 입어보세요. 엄마 사이즈 맞춰서 샀어요. 이런 거 나한테 너무 과해. 무슨 말씀을요? 이제부터 좋은 것만 입으셔야죠. 민수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나는 그 다정함이 무서웠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정희는 한복집에서 최고급 비단 한복을 맞춰왔다고 했어요. 명절 때 입으라고. 며칠 전만 해도 요양원 보내려던 엄마한테 명절 한복을 맞춰준다니. 엄마, 이거 색깔 정말 예쁘죠? 엄마 피부에 딱 맞을 것 같아요.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녁 때는 수진이가 비싼 한우를 사왔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고기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치매 걸린 시어머니한테 이런 비싼 음식 해줄 리 없었는데, 어머니, 이거 드세요. 입에서 살살 녹아요. 수진이가 직접 고기를 구워서 내 앞에 놓았습니다. 웃으면서.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인지 나는 알 수 없었어요. 손주들도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나를 피하던 현우가 학교 끝나고 오자마자 내 방으로 왔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나게 떠드는 현우를 보며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 생기기 전에는 나한테 관심도 없더니 며칠이 지나자 집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방을 새로 꾸민다고 인테리어 업자가 왔습니다. 좋은 침대를 들여놓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TV도 최신형으로 바꿨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지내셔야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민수가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며칠 전 요양원 보내려던 그 손이, 정희는 내 옷장을 정리한다며 헌 옷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새 옷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고급 옷들로. 엄마, 이제 이런 거 입으면 안 되죠. 좋은 옷 입으셔야 해요. 나는 버려지는 옷들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 옷들은 내가 평생 아껴 입던 옷들인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옷도 있었는데,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봤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친척들 소식을 들었는지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안 오던 사람들이, 언니,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시죠? 시동생 댁 식구들이 과일 바구니를 잔뜩 들고 왔어요. 며칠 전 전화로 요양원 보낸다더니 잘 됐다고 하던 그 사람들이, 고모, 안 보던 사이에 더 젊어지셨어요. 조카들까지 떼거지로 왔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다정하게. 하지만 눈빛은 내 통장을 향하고 있었어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말없이 민수가 친척들한테 자랑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젊었을 때 얼마나 똑똑하셨는지. 며칠 전만 해도 엄마 치매 때문에 힘들다고 푸념하던 그 입으로 우리 엄마가 원래 이 동네에서 유명하셨어요. 사업 수완이 대단하셨다니까요. 정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힘으로 재산을 일궜다고, 정말 존경스럽다고. 며칠 전만 해도 엄마 요양원 보낸다고 업체 알아보던 그 딸이, 나는 그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어요. 밤이 되면 식구들이 내 방문 앞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엄마 기분 어떠신지, 뭐가 필요하신지. 서로 챙기겠다고 다투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어느 날 저녁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땅이랑 주식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귀가 쫑긋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도 수진이도 다들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세무사 소개도 시켜드리고 은행에서 자산 관리도 받으시고. 민수가 나섰습니다. 자기 친구 중에 금융 전문가가 있다고, 믿을 만하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괜찮아. 엄마, 그래도 전문가 도움은 받으셔야죠. 이렇게 큰 돈을. 그들의 목소리에는 조바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치매 걸렸으니 재산 관리를 자기들이 해야 한다는.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엄마라고 부르네. 며칠 전만 해도 천덕꾸러기였던 내가 돈 생기니까 엄마가 됐어요. 며칠 전만 해도 요양원 보낸다던 자식들이 지금은 최고급 옷을 사다 바치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허무해서. 23년 전 내가 이걸 예상이나 했을까요?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다는 걸. 특히 자식들까지도. 다음 날 아침 정희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귀걸이를 사왔다고 했습니다. 금으로 된. 엄마, 이거 해보세요. 엄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고급 옷을 입고 금귀걸이를 한 내 모습. 낯설었어요.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초라한 할머니 옷을 입고 사람들 눈치만 보던 내가 지금은 백화점 옷을 입고 금은 보화를 걸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겉모습은 변해도 사람들 마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고맙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당연한 거죠. 앞으로 더 잘해드릴게요. 나는 그 웃음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말없이
일주일 전만 해도 요양원 팜플렛을 내밀던 그 손이 지금은 금기거리를 건네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시어머니 치매 때문에 못 살겠다던 며느리가 지금은 최고급 한우를 구워주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나를 피하던 손주가 지금은 내 옆에 찰싹 붙어서 재롱을 떨고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얼어붙었어요. 차갑게, 단단하게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결정할 차례라고. 23년 전 내가 남긴 편지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넌 결정할 수 있어. 어떻게 쓸지. 그래. 이제 결정할 시간이야.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나는 가만히 지켜봤어요. 자식들이, 며느리가, 손주들이, 친척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얼마나 달라붙는지. 매일 아침 정희가 와서 음식을 차려줬고, 민수는 퇴근길에 비싼 선물을 사왔고, 수진이는 친구들한테 자랑했대요. 시어머니가 1000억대 자산가라고. 며칠 전만 해도 시어머니 치매 때문에 못 살겠다던 그 입으로 친척들은 이틀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뭔가 필요한 거 없냐고, 도와줄 게 없냐고. 하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어요. 다들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걸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어느 날 밤 민수와 정희가 내 방에 들어왔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저희가 변호사랑 세무사 소개받았어요. 재산 정리 도와드릴 수 있대요. 아직은 괜찮아. 엄마, 치매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더 심해지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어요. 지금 유언장이라도 작성하시는 게. 유언장? 그 말에 나는 픽 웃었습니다. 결국 그 얘기를 꺼내는구나. 유언장은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세금 문제도 있고.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가족회의 하자. 다들 모이라고 해. 가족회의요? 응. 내가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얘기야. 민수와 정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기대하는 눈빛이었어요. 재산 분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주 내내 집안이 술렁거렸어요. 엄마가 토요일에 중요한 발표를 하신대요. 다들 들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양복까지 새로 맞췄고 정희는 머리까지 하고 왔어요. 토요일 오후 2시 거실에 다들 모였습니다. 민수 가족, 정희 가족, 막내 영수까지 미국에서 급히 돌아왔어요. 친척들도 몇 명 왔습니다. 시동생, 조카들. 다들 잔뜩 기대에 부푼 얼굴이었어요.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꾹 참으면서 다들 모였구나.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내 재산에 대한 얘기야. 다들 숨을 죽였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빛내면서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참 많은 걸 봤어. 너희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돈이 생기니까 얼마나 달라졌는지.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을. 가만히 들어.
아직 안 끝났어. 내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50년 전 혼자 힘으로 사업을 일으킨 그 여자였습니다. 3주 전만 해도 너희들은 나를 요양원 보내려고 했지. 정희, 너는 상담까지 예약했었잖아. 민수, 너는 엄마 때문에 돈 못 쓴다고 불평했고. 수진아, 너는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치매 때문에 못 살겠다고 했지. 다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돈이 생기니까 하루아침에 태도가 바뀌더구나.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됐어. 갑자기 나한테 잘하기 시작했지.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정말. 정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은 됐어. 나는 다 이해해. 치매 걸린 노인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스트레스 받고. 다 알아. 나는 한 명 한 명 쳐다봤습니다. 민수를, 정희를, 영수를.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을. 그래서 결정했어. 내 재산을 어떻게 쓸지. 다들 숨을 멈췄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문서였어요. 내 전 재산, 통장, 땅, 주식 다 합쳐서 약 1200억 원어치를 기부하기로 했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뭐라고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부, 전부요? 90% 이상. 고아원, 장학재단, 무료급식소, 치매연구소. 나처럼 버려질 뻔한 사람들을 위해 쓸 거야. 정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게 무슨, 내가 치매라더니 내가 제일 정신 차린 거였어.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떨림 하나 없이. 너희들은 내가 치매 걸려서 정신 못 차린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지금 평생 중에 가장 정신이 또렷해. 가장 확실하게 알아. 이 돈을 누구한테 줘야 하는지.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엄마 자식들이에요. 자식? 그래, 너희는 내 자식이지. 그런데 3주 전 너희는 뭐 했어? 엄마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잖아. 치매 걸린 엄마가 짐이라고 했잖아.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나한테 잘하는 건 돈 때문이잖아. 만약 내가 그 돈 없었으면 지금쯤 요양원에 있었을 거야.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정말 반성하고. 반성? 돈 생기고 나서 반성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너희 반성은 돈 때문이지 진짜 미안해서가 아니잖아. 나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이 돈은 너희가 아니라 나처럼 버려질 뻔한 아이들을 위해 쓸 거야. 부모 없는 아이들,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치매 걸려서 가족한테 버림받은 노인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줄 거야.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희한테는 조금이라도.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 몫은 내가 이미 평생 다 줬어. 이제 끝이야. 뭘 줬어요? 엄마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무것도 안 줬다고? 민수야, 너 대학 등록금 누가 댔어? 내가 사업 시작할 때.
미천 돈 누가 줬어? 너희 집 전세금 누가 보탰어? 그건 정이야. 너 결혼할 때 예단, 예물 누가 마련했어? 애들 낳고 산후조리원 비용 누가 댔어? 애들 학원비 매달 누가 보탰어? 정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수야, 너 미국 유학 누가 보냈어? 4년 동안 학비, 생활비 누가 댔어? 내가 졸업할 때까지 얼마를 보냈는지 아니? 영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준 게, 지난 40년 동안 준 게 수백억은 될 거야. 돈으로만 따지면 말이야. 밤새 바느질해서 번 돈, 새벽 시장에 나가서 번 돈, 한 푼, 두 푼 모아서 너희한테 다 쏟아부었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는 뭐 했어? 엄마 치매 걸리니까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짐이라고 했잖아.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나는 너희한테 더 이상 줄 게 없어. 이미 평생을 다 줬으니까. 남은 건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줄 거야.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일어서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뭐가 달라져? 너희 마음은 안 변해. 지금도 돈 생각하고 있잖아.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서류 작성할 거야. 희망재단 만들어서 이사장은 내가 맡고 전 재산을 재단에 기부해.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할 거니까 나중에 소송 같은 거 생각하지 마. 정희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생각 다 했어. 2주 동안 충분히 봤으니까. 너희가 진짜 뉘우치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 착한 척하는지. 나는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확실히 해둘게.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 결정은 절대 번복 안 돼. 법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결과였어요. 시동생이 나섰습니다. 형님, 그래도 혈육이. 혈육? 3주 전에는 치매 걸린 형수 요양원 보내는 거 찬성하시더니 갑자기 혈육 타령이세요? 시동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한 명 한 명 쳐다봤어요. 민수를, 정희를, 영수를, 친척들을. 너희들 다 돈이 생기니까 변했어. 하루아침에 태도가 180도 바뀌었지. 그게 얼마나 슬픈지 아니? 내가 돈 없으면 버려질 뻔했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목소리가 잠깐 떨렸지만 다시 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이 돈은 절대 너희한테 안 줘. 대신 나처럼 버려질 뻔한 사람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줄 거야. 그게 이 돈을 쓰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이야. 나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끝이야. 다들 돌아가. 엄마, 형님. 다들 소리쳤지만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문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도, 정희도, 영수도 다들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창문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23년 전 내가 남긴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넌 결정할 수 있어. 어떻게 쓸지. 그래. 나는 결정했어.
가장 옳은 방법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후련해서 이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자식들이 밤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의 낮게 깔린 울음소리, 정희의 목 놓아 우는 소리, 영수가 중얼거리는 소리. 다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낳아 기른 자식들인데 그 아이들이 우는 걸 듣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하지만 나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게 옳은 거라고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것 같았습니다. 엄마, 회사 그만뒀어요. 뭐? 어젯밤에 생각했어요. 진짜 많이. 엄마한테 뭐가 중요한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민수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재단 일 돕고 싶어요. 무보수로요. 엄마 재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속죄하고 싶어요. 나는 그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돈을 바라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평생 혼자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새벽 시장 나가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렇게 번 돈으로 저희 키우셨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엄마를 치매 걸렸다고 요양원 보내려고 했어요.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정말 나쁜 놈이에요.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말없이 정의도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저도 회사 그만뒀어요. 앞으로 재단 일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엄마 곁에서. 정희야,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필요해요. 제가 필요한 거예요. 정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가 저를 키우실 때는 엄마 청춘을 다 바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엄마 늙으시니까 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얼마나 혼자 힘으로 모든 걸 이뤄내셨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나쁜 딸이었는지. 나는 정의를 안아줬어요. 딸이 내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영수는 미국행 비행기표를 취소했다고 했어요. 당분간 한국에 남아서 엄마 곁에 있겠다고. 엄마, 제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유학 보내주시고 학비 다 대주시고 그러고도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기도 귀찮아했어요. 명절에도 안 왔어요. 영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 급하게 온 것도 솔직히 재산 때문이었어요.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엄마한테, 아니 저 자신한테. 나는 세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의 태도가 또 변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엄마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민수는 매일 아침 와서 내 건강을 챙겼습니다. 약 시간을 알려주고 산책을 함께하고 말없이 조용히. 정희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왔어요. 화려하거나 비싼 음식이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소박한 음식들.
영수는 옛날 사진첩을 가져와서 함께 봤습니다. 아빠 살아계실 때 사진, 애들 어렸을 때 사진. 하나하나 보면서 추억을 나눴어요. 손주들도 변했어요. 현우가 학교 끝나고 오면 숙제하면서 내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말은 안 해도 그냥 함께 있어줬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민수야, 정희야, 영수야. 너희들 진심인 거 알아. 엄마, 재단 일 너희들이 도와주면 좋겠어. 무보수는 아니야. 정당한 급여 받으면서 일해. 그게 더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자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너희 목도 조금은 남겨둘게. 많지는 않아. 전체 재산의 5%, 60억 정도. 셋이서 나눠 가져. 엄마, 그것도 필요 없어요. 가져. 너희 애들 교육비, 생활비는 필요하잖아. 대신 조건이 있어. 그 돈으로 사치하지 마. 꼭 필요한 데만 써. 약속해. 약속할게요, 엄마. 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로. 2달 뒤 희망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나는 이사장이 됐고 민수는 사무총장, 정희는 장학사업 담당, 영수는 해외 지원사업 담당을 맡았어요. 수진이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로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고아원 지원이었어요. 전국 신계 고아원에 매달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이들 교육비를 전액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 노인 지원이었어요. 가족에게 버려진 치매 노인들을 위한 무료 요양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최고 시설에 최고 전문가들이. 세 번째는 장학 사업이었어요.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전액 지원했습니다. 네 번째는 무료 급식소였어요. 서울과 지방 곳곳에 무료 급식소를 열어서 하루 세 끼를 제공했습니다. 재단이 커질수록 일은 많아졌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오늘 고아원 아이들이 편지 보냈어요. 읽어드릴까요? 정희가 편지 묶음을 가져왔습니다. 수백 통이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어요. 감사해요. 할머니, 처음으로 배불리 밥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할머니, 새 옷 받았어요. 평생 처음이에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재단 1주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큰 강당을 빌렸어요. 우리가 도운 아이들, 노인들, 가족들,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나는 무대 위에 섰어요. 떨리는 다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평생 돈만 쫓아 살았어요. 자식들 키우려고, 내 미래를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치매 걸리고 자식들한테 버려질 뻔하면서 깨달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제 가족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여러분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아이들이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수십 명의 아이들이 무대로 뛰어 올라와서 나를 안았어요.
작은 팔로 따뜻한 품으로 나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한 명 한 명. 내가 도운 아이들, 내가 살린 아이들. 할머니 사랑해요. 5살짜리 여자아이가 말했어요. 내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무대 아래에서 민수가, 정희가, 영수가 울고 있었어요. 행복한 얼굴로, 자랑스러운 얼굴로. 손주 현우도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고 아이들을 돕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노인들 식사 시중을 들고 있었고요.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됐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행사가 끝나고 밤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희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나도 그래. 민수가 운전대를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한테 진짜 큰 재산을 물려주셨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을 주신 거예요. 나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어요. 하루가 너무 길었지만 행복했습니다. 23년 전 내가 쓴 편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미래의 나에게, 이 돈은 내 거야. 당당하게 찾아. 그리고 넌 결정할 수 있어. 어떻게 쓸지. 나는 웃었어요. 23년 전에 나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잘 결정했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방법으로 썼어. 고마워. 그때의 나.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하게. 꿈속에서 남편이 보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이사장실에 앉아서 서류를 보다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어요. 우리 재단이 지원하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한 아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나도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정희가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새로 신청한 장학생이 50명이래요. 다 지원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다 도와줘야지. 그리고 고아원 원장님께서 감사 편지 보내셨어요.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민수가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가족 모임 어때요? 다 같이 외식하면서. 좋지. 우리 가족끼리. 우리 가족. 그 말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녁에 식당에 모였어요. 민수 가족, 정희 가족, 영수, 그리고 나. 다 같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건배할까요? 민수가 잔을 들었어요. 엄마 건강을 위해,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 주신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 건배. 우리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재단 얘기를 했어요. 오늘 도운 아이들, 내일 방문할 요양원, 다음 주 장학금 전달식. 나는 그들의 얘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치매 때문에 자주 까먹으니까 중요한 건 꼭 적어두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재단 아이들이 편지를 보내왔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꼈다. 손주들이 자원봉사를 하며 자랑스럽게 자라고 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치매 할머니는 결국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재단 기숙사에 사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소리. 나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내일 또 와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잘 자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따뜻하게, 포근하게. 나는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